오늘 우리 앉아서 탐험을 떠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만 있으면 뭐 준비는 다 했다고 봅니다. 아, 호기심. 네.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여행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저희가 함께 탐험을 떠날 그 첫 번째 여행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흔히 오페라 하우스로 대표되는 시드니의 정반대쪽. 네. 서부? 그렇죠. 서부입니다. 예. 네, 호주에는 크게 6개 주가 있는데요. 네. 호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가 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네. 서우주라고 부르는 곳인데 네. 바로 여기가 오늘 저희의 첫 번째 탐험 목적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첫 번째 탐험 목적지가 호주인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네. 나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나사. 네, 나사랑. 네. 자,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사 과학자들이 달이나 화성에 갈 때 네. 그냥 우주선만 만든 다음에 거기 타고서 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뭘 많이 하죠, 여러분? 공부? 그죠. 시험 공부하죠. 네, 시험 공부하고 네. 이런 유형의 문제 나왔으면 어떻게 풀까 고민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이 과학자들도 바로 그냥 우주선 타고서 화성, 달에 가는 게 아니고 네. 지구상에서 네. 화성과 달이랑 가장 비슷한 그런 오지에 가서 여기를 그냥 화성이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먼저 네. 선행학습들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아까 나사 말씀하셨는데 나사 네. 탐험 나사 연구원들 네. 한번 사진이 있나요? 네, 일단은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나사 과학자들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4번째 탐험을 갔을 때 함께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네. 정말 지금 봐도 되게 좀 뭔가 뭉클하고 다시 좀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 서부가 이 지구상에서 네. 화성이랑 지질학적인 구조가 가장 비슷합니다. 정말 그 하늘색만 다를 뿐이지 여기 가시면은 진짜 내가 화성에 와 있나? 네. 특히 밤 시간에는 더 그렇겠죠. 네, 밤에 별들도 빼곡하게 보이니까. 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호주 서부 사막을 여기가 화성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화성에 가기 위한 네. 여러 가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호주에 이제 거의 2년 주기로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네. 탐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일제히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뭐예요? 네. 자, 저기 보면은 과학자들이 맨 그 왼쪽에 있는 저 바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 바위에 뭐가 있냐면 지구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확정은 아닙니다. 약 35억 년 전에 살았던 미생물의 화석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화석 기록.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랑 화성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지구에도 이렇게 오래전에 미생물이 살았던 화석 기록이 남아 있으면 화성에도 이 정도 수준의 화석 기록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 바위에서 제가 이렇게 그 가져온 화석이 있는데 이따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35억 년 전에 있는 화석 표본을 가져오신 거예요? 네, 가져왔습니다. 네. 이야, 기대가 아주 됩니다. 네. 이 차를 타고 이제 탐험을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이 차를 보고서 이거는 우주선이다. 네, 우리를 이 오지라는 공간 안에서 네. 20일 한 달 동안 지켜주는 우주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헤어지던 날, 탐험이 네. 끝나는 날 네. 사람이 그리운 것보다도 이 우주선이 그립다고 막 눈물을 훔친 과학자도 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에 쾌적한가 보죠? 쾌적하진 않은데 네. 우리들한테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네. 깨끗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우리가 의자도 비싼 의자도 좋지만 네. 나한테 딱 맞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호주 탐험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죠.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과학자들의 탐험지면서 네. 여러분들이랑 그 여행을 떠날 곳은 어디냐면 이 호주 서부에 가시면은 퍼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이 도시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은 네. 이런 사막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꼭 나사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호주 서부에 가면은 무조건 들리는 관광지면서 네. 그런 곳인데 일명 피너클스 사막이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너클스 사막. 네, 믿기시지 않겠지만 이 사막은 원래 아주 오래전에는 바닷속의 바닥이었습니다. 네, 바닥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육지가 돼버린 거죠. 네. 자, 근데 바닷속에 있던 땅바닥이 육지가 되니까 이 사막의 모래 성분이
석회암 성분이 되게 많아요. 어. 네, 왜 그러냐면 바닷속에 있는 조개도 있고 산호초 같은 것들이 다 성분이 석회질 성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육지가 되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막 내리겠죠. 네. 그러면 이 빗물이 석회암 성분을 잘 녹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가 많이 내리면은 석회암 성분들이 다 녹아내리는데 네. 그 중에서 석회암 부분이 강한 부분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풍화 과정을 거쳐서 마치 누가 정말 디자인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꽃갈콘 모양의 이런 돌기둥이 만들어진 거죠. 저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높이는 정말 작은 것부터 최대 5m 높이까지 있습니다. 와. 네, 5m 높이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고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이 그 사막 바로 앞에 인도양이 인접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양을 항해하던 그 막 유럽의 선원들이 사라진 고대 도시의 뭔가 석상이다 저거는. 그래서 저기는 접근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또 설화도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풍경을 갖고 있죠. 아,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탐험하니까 흥미롭고 재밌고 나도 하고 싶지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대장님이 호주에서 탐험하다가 거의 3일 동안 길을 잃은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차가 고장이 나서 사막에서 3일 동안 그 200km를 넘게 걸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혼자요? 한 명이 당연히 더 있었습니다. 덜 외롭겠네. 네. 어떻게 그 길을 찾으셨어요? 네, 정말 그 아무 뭐 전화도 안 되고 사실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없었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그 탐험을 갈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텐트도 아니고요. 네. 등산화도 비싼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 저희가 보통 외국으로 한번 탐험을 나간다라고 계획을 세우면은 평균 5개월 정도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공부하지 않고 사막이나 오지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 호주에 탐험을 가기 전에 네. 정말 5,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이 호주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았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뭘 볼 줄 알아서 저희가 이 사막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올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문경수 탐험가님의 책 중에 네. 창문 너머 우주가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직접 보내드릴 건데, 자, 퀴즈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별을 이용해서 길을 찾는 법은,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친구. 지금 북두칠성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일단은 정답을 해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 맞아요. 자, 이따가 저한테 주소 알려주셔요. 네,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그 방향을 찾을 때 일단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을 먼저 찾아야만 북쪽 방향이 나오겠죠. 그러면 반대쪽은 남쪽일 테고 네. 나머지 방향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일단 호주는 남반구에 있다 보니까 위도가 낮아서 사실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방법은 똑같아요. 대신에 이쪽 남반구 하늘에는 십자가 모양을 닮은 남십자성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에 요 가운데 간격만큼 꼬리 방향으로 5배를 연장하면 거기가 정남쪽이었어요. 그럼 그거 보고서 찾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방향이 모르니까 어쨌든 뭐 낮에는 막 헤매기도 했지만 네. 밤이 되면은 이쪽 방향 우리가 방향은 맞게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우리가 어쨌든 체력 관리 잘해서 네. 이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와. 무언가 반드시 나온다. 이런 확신은 들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잘 모면할 수가 있었죠. 실제로 탐험가들이 그 별자리를 많이 이용하나 보죠? 네, 사실 뭐 지금이야 워낙 이제 뭐 GPS도 좋고 뭐 너무나 장비가 좋기 때문에 정말 뭐 그런 장비들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 네. 별자리로 이제 방향을 찾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네. 사실 뭐 과거에는 탐험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도 그렇고 네. 사막에서 길을 찾을 때도 네. 실제 별자리가 아주 유용하게 쓰였죠. 멋진 은하수 영상 짧게 보여드리고 은하수에 대한 얘기 짧게만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그 피너클스 사막 한 칸 띄고서 아마 영어로 밀키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더 멋진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래전에 찍은 거를 그냥 니끈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여행 갈 때는 정말 별 잘 보이는 곳에 가보고 싶다. 네. 은하수 잘 보이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검색을 해보면은 뭐 몽골이 잘 보이는
보인다, 어디가 잘 보인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그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깻잎 논쟁과 더불어서 은하수 논쟁에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고 가장 은하수가 잘 보이는 곳은 그냥 1등이 호주입니다. 네, 그냥 2등, 3등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 1등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날씨 좋으면 여름에 은하수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은하수의 위치가 이렇게 남반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아무리 은하수를 잘 봐도 은하수의 꼬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꼭 호주에 여행 가셔갖고 시드니가 됐던 뭐 서부가 됐든 간에 도심에서 한 2시간만 사막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어둠을 볼 수가 있으시니까 정말 그렇게 여행을 호주 가셔서 이 정말 압도적인 은하수와 이 별을 한번 가슴에 담아 오신다라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호주 은하수가 특별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마젤란 성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친구도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마젤란 탐험가죠, 마젤란 씨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은하 성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성운이라는 게 지구에서 10억 광년 이상 떨어진 또 다른 그 별의 무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건데 놀랍게도 여러분 호주 사막에 가시면은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대마젤란 성운과 소마젤란 성운이 구름처럼 그냥 눈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별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은하계를 보는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별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별은 어디다? 호주다. 네, 호주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은하수 밀키웨이라고 하셨는데 밀키가 밀크 우유 그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은하수가 마치 우유를 하늘에 흩뿌려 놓은 것처럼 네, 이렇게 그 우유의 강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게 이제 어원이 돼서 밀키웨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면에 있는 거 바위죠. 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네, 우리 두 번째 여행지의 목적지가 바로 이걸 보러 가는 건데 나사 과학자들이 얘들을 정말 사랑해요. 네, 얘를 보기 위해서 지구 반바퀴를 날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설마 아까 나사 연구원들이 가리킨 그건가요? 그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이름부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바둑돌처럼 생긴 이 바위의 이름이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네, 뭐라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 네, 자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자 이 그 돌의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요. 얘의 그 정체가 뭐냐면 숨 쉬는 바위예요. 얘가 숨을 쉽니다. 네, 어떻게 숨을 쉴까요, 얘가? 어떻게 바위가 숨을 쉴 수가 있나? 우리 친구 뭐 안 가는 것 같은데? 부풀러 오는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일단은 거의 한 60% 이상 맞았습니다. 네, 자, 얘가 어떻게 숨을 쉬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처럼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광합성은 누가 하죠? 식물이 하죠. 네. 자, 그런데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가 46억 년에서 40억 년 사이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 지구에 나무랑 식물이 있었을까요? 네, 그때는 없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물이 있기 전에는 이런 바위 안에 살고 있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부르는 광합성 미생물이 있었어요. 자, 얘가 식물이랑 똑같이 광합성을 합니다. 태양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도 얻고 그런 다음에 이 광합성 과정에서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찌꺼기가 산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 찌꺼기인 산소를 지구 대기로 계속 뱉어냈기 때문에 지구 대기에는 그 당시에 산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산소 호흡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이나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등장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하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해외여행 가시다 보면은 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 제주도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데 이제 전 세계 그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대상으로 투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지구상에 있는 250개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중에 1등이 어디냐? 네, 했더니만 뭐 그랜드 캐년부터 많은 것들이 나왔겠지만 놀랍게도 얘가 1등을 했습니다. 크기는 작고 되게 볼품없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가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얘를 따라올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구 대기에 산소를 최초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니까 일단은 하늘에는 뭐가 보이죠? 그렇죠? 그쵸. 저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은하수가 아주 잘 모습이 찍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늘에 은하수도 있는데 그 밑에
뭔가 TV 그 안테나 같은 뭐 거대한 물체가 있죠. 네. 이거는 실제 흔히 말하는 나사에서 만든 카날본 우주 안테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얘가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인류 최초로 달에 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딱 타고서 네. 달에 착륙한 다음에 우리가 달에 잘 착륙했습니다라고 이제 지구로 이제 뭔가 영상을 찍어서 보냈겠죠. 네. 그 닐 암스트롱이 찍은 그 영상 신호를 이 호주 사막에 있는 이 안테나가 처음으로 받아서 그 영상 신호를 나사로 전송을 해준 거예요. 아, 미국이 아니고요, 호주예요? 네, 왜 그러냐면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에서 보낸 신호가 그 당시 시간상으로 미국은 정반대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겠죠. 근데 그때 딱 그 자전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 남반구 호주가 딱 달에 오는 신호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사가 이런 안테나를 미국에도 세우고 네. 호주에도 세우고 스페인에도 세우고 지구상의 여러 지점에 세운 다음에 그 신호들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 인류한테 인간이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라는 것을 최초로 알려줬던 네, 그 역할을 했던 우주 안테나가 바로 아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는 그 해변에서 약 600km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재미난 게 뭐냐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뭔가 기계죠. 자, 이 기계가 뭐냐면 바로 그 우주 안테나를 보시면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바이트였어요. 네, 컴퓨터 메모리 용량이. 네. 지금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죠, 여러분? 네, 128기가죠. 네, 근데 이렇게 20바이트짜리 컴퓨터를 가지고서 인간을 달에 보냈고 거기서 보낸 신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달에 갔다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지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기에 근무하던 그 과학자들이 아직 달의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에 무사히 착륙하라는 걸 기원해서 자기들의 우주의 모습을 이 안테나 안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제법 비슷하게 그리지 않나요?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 탐사를 한다라는 거는 뭐 장비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정말 궁극적인 호기심이 있지 않았다라면 아마 그 엄청난 아폴로 미션이 네. 성공하는 데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좀. 다음 사진도 한번 보죠. 네, 사진에 그러면 이제 뭐가 다음 나와요? 탐험지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자, 탐험가들이 아까 이제 과학자들이 탐험을 갈 때 어떤 차를 타고 가시는지를 보셨죠. 네. 네, 그러면 일단 탐험지에 도착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보통 이제 그 가족들이랑 캠핑 가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텐트 치죠. 그죠, 텐트 치고 또 그죠, 바베큐 구워 먹고. 자,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사 과학자들, 이 멋진 나사 과학자들은 이 사이트에 도착해서 어떤 풍경으로 저녁도 먹고 잠을 자는지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여기가 캠핑장입니다. 뭐 이름표도 없는 캠핑장이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할 곳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요런 느낌으로 캠핑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가스레인지 이런 거 없으니까 실제 이렇게 호주에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나무가 기름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른 것들은 금방 불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여기서 스프도 끓여 먹고요. 자, 그리고 사실 텐트는 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안 치냐면 귀찮은 것도 있지만 빨리 베이스 캠프를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요런 매트리스가 달린 특수한 침낭을 가지고 가는데 일명 스웩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그냥 바닥에 딱 피고서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자야 된다 딱히 정해진 곳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돌돌 말린 이 매트리스가 달린 침낭을 하나씩 나눠주게 되면은 심지어 어떤 과학자는 무려 이 베이스 캠프에서 5km 떨어진 지점까지 걸어가서 혼자 자고 와요. 왜 이렇게 멀리 갔냐 그랬더니 완벽한 어둠 속에서 별을 한번 보고 싶었대요. 네, 그런 게 허용되는 곳이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캠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호주의 마지막 탐험지 어딘가요? 네. 자, 마지막 탐험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행성에 그렇죠. 달에도 행성에 구멍이 있죠. 또 운석 떨어진 곳?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달 표면을 봐도 뭔가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분화구도 있고 네. 운석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분화구가 있는데 네. 자 이거는 바로 호주 그 서부 사막에 있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기가 큰 울프 크릭 크레이터라는 운석 분화구입니다. 자, 이 운석 분화구가 얼마나 크냐면 전체 한 바퀴를 걸어서 돌면은 약 2km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크죠. 자, 그런데 그 지구상에 이 운석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그 운석 크레이터가 한 250개쯤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운석 크레이터가 이 호주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운석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분화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지구상에서. 호주도 많은데 호주보다 더 많은 곳이 있어요. 거의 100개 이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꼭 육지가 있다라고 해서만 거기가 지역이 아니겠죠. 어딜까요 그러면? 그죠, 바다입니다. 바다 속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워낙 운석이 그 사이즈도 크고 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 그 수심 깊숙하게 들어가서 네. 충돌을 해서 이 해저 분화구가 거의 150개 이상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운석 분화구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규모가 상당히 큰데 네. 이렇게 지름이 거의 2km 되는 이 운석 분화구를 만들게 된 거는 결국 운석 충돌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충돌한 운석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여러분? 이 정도 커다란 운석 분화구가 만들어지려면 어느 정도 크기의 운석이 충돌해야지만 이 정도 크기가 만들어질까요? 뭐 그냥 대충 어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랑 비교하셔도 돼요. 크기를. 전자레인지 크기만한 운석이 떨어졌는데 오. 지름 2km짜리 운석 분화구가 생겼어요. 야. 네, 그 정도로 속도가 엄청난 거고요. 그 충격파가 크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이 같고. 영상도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울프 크릭 그 분화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울프 크릭. 아주 멋진 영상들이 있으니까 네.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지구 속 화성 호주를 탐험했다면 네. 다음 탐험지는 어디인가요?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몽골 정답 그렇죠. 나왔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징기스칸의 나라. 네, 그렇죠. 몽골입니다. 네. 네. 징기스칸 그 온 곳곳에 동상이 있다면서요? 사실 뭐 이 네. 몽골이라는 나라는 네. 칭기스칸으로 시작해서 칭기스칸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일단 몽골 공항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네, 징기스칸 국제공항이고요. 자,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이름은 뭘까요? 징기스칸. 네, 징기스칸 레스토랑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 몽골 사람들한테는 정말 징기스칸이라는 존재가 영혼에 담겨 있는 네, 그런 존재라고 여긴 보시면 될 것 어디예요?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탐험의 시작점이기도 하면서 몽골의 수도인데요.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타르인데 울란바타르 가장 정중앙에 있는 수아바트라라는 광장인데 네. 그 광장에 가셔도 자, 저 동상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징기스칸. 징기스칸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게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또 우리가 몽골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또 네.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런 그 건물 양식들도 그런 풍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또 그 동서양의 또 교차점에서 네. 그런 이색적인 품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하면은 이제 유목민 그리고 전통가옥 게르. 네. 그게 저는 기억나는데 게르 직접 가보셨어요? 실제 가서 뭐 잠도 잡았고요. 네. 정말 탐험을 하다가 이제 길을 잃거나 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은 네. 이 몽골 유목민들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방문을 해도 네. 흔쾌히 자기네 게르 내부를 내어줍니다. 게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아. 자, 그거는 뭐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워낙 뭐 유목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언제 나도 저렇게 길을 잃을지 모르니까 낯선 사람을 되게 환대하는 네, 그런 문화가 있어서 네. 여전히 이렇게 게르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군요. 그럼 몽골 더 사진 한번 보고 싶은데 네.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사진인가요? 네, 일단 아까 그 울란바토르를 출발해서 이제 그 몽골의 저희 탐험 목적지까지 네. 가려면 또 한 12시간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가는 길에 풍경들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렇게 그 사륜구동차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10대 정도의 사륜구동차에다가 네. 정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미국, 뭐 영국 다양한 나라의 이제 과학자들이 함께 이제 차를 타고서 베이스 캠프를 향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아니요, 베이스 캠프 가다가 너무 멀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에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게르 마을에서 네. 뭔가 축제를 하거나 장치를 하고 있으면은 네. 그냥 자연스럽게 차를 세우고 네.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그 치즈로 만든 이런 뭐 과자도 주시고 저거 고기는 뭐예요, 저거? 저거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네, 몽골은 또 징기스칸 다음으로 네. 양고기로 끝나서
양고기로 끝부터 시작해서 오. 모든 게 양고기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또 요즘에 한국 분들이 많이 몽골에 오다 보니까 네. 양념을 또 한국식으로 해주셔갖고 오. 이제는 입에 되게 잘 감사하네요. 맞으니까 네, 네. 잘 먹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베이스 캠프 도착을 하면은 여긴 텐트 있네요. 네, 텐트가 있죠. 네, 텐트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베이스 캠프에서 저희가 이제 한 뭐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뭔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커다란 트럭이 있죠. 네. 이 8톤 트럭이 필요한 물자들을 다 싣고서 미리 3일 전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오.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줍니다. 오. 네, 그래서 여기는 회의실, 여기는 네. 밥 먹는 장소,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도착을 하면은 나라별로 우리가 잠잘 텐트만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텐트를 딱 치게 되는 거죠. 오. 네,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런 게 되게 특이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뭘까요? 화장실? 어떻게 화장실 안 쓰겠죠, 이거를? 네. 네. 뭐 대단한데? 급하면 화장실을 쓸 수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최첨단 샤워 시설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사막은 물이 부족하니까 그죠. 여기 있는 물 한 통을 네. 한 통이 40명이 일주일 동안 씻을 물이 전부예요, 이게. 애껴 먹어야겠네요. 네, 씻어야 되니까 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퍼서 요 통에 부은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토치를 손으로 탁 치면 물이 정말 눈곱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서 눈곱만 씻어내는 게 샤워 끝입니다. 어. 네,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는 몽골의 이제 징기스칸을 시작해서 징기스칸 끝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몽골의 그 키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몽골은 전 세계에서 공룡 화석이 가장 많이 매장되는 곳이 네. 바로 몽골이에요. 그렇기 오. 때문에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 과학자들이 몽골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서 네. 공룡 화석 발굴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공룡이 어떻게 이제 공룡 화석으로 되는지 네.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건데 네. 아마 보시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룡이 어디 몸이 아파서 땅에 쓰러져 죽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살점은 다 썩어서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뭐 빗물이나 강물을 타고서 진흙들이 흘러 내려와서 이 공룡 뼈를 자꾸 이제 땅 속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을 받게 되면은 이 공룡 뼈가 딱딱한 암석으로 변하게 돼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풍화 과정을 거쳐서 암석 옆에 이렇게 뭔가 뼈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거를 토대로 이제 공룡학자들이 발굴하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처음에 몽골에 가면은 이걸 보고서 티라노사우루스를 티라노다, 티라노. 네, 티라노다라고 막 흥분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벨라키랍토르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네. 무슨 공룡일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네, 얼핏 정말 공룡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 몽골 사막에 많이 살고 있는 말뼈입니다. 말뼈. 아, 네, 말뼈인데 어쨌든 우리가 책에서 많이 봤던 그런 뼈가 나오니까 정말 막 흥분을 해갖고 그렇죠. 달려와요. 와, 공룡인 줄 드디어 알고. 내가 티라노 발견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공룡뼈랑 요즘에 사는 동물의 뼈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요즘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런 동물들의 뼈들은 우리가 딱 봐도 우리가 이제 집에서 엄마가 맛있게 갈비찜 해주면 네. 그 갈비찜 뼈를 아마 길바닥에 버리면은 아마 한 달쯤 지나면은 이런 모양을 바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온도가 많이 바뀌고 하니까. 네. 근데 공룡뼈는 정말 뭐 많이 되면 1억 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뼈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돌멩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그 조각들을 일단 발견을 해야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요런 뼈 조각을 중심으로 이 주변 일대 어딘가에 공룡 화석이 매장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발굴 과정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작은 뼈 조각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탐문 조사를 합니다. 네, 마치 우리 프로파일러들이 조사를 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공룡 화석을 다 발굴하게 되면은 이 공룡 화석이 이 강도가 딱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 땅속에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부서지기가 쉬워요, 표면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팔에 뭔가 금이 가면 뭐 하죠, 여러분들? 파스. 기부스 하죠. 기부스 하는 죄송합니다. 것처럼 이렇게 공룡 화석도 석고를 붙여서 기부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낸 다음에 아까 이제 베이스 캠프에 있던 그 트럭에다 실은 다음에 네. 연구실에 가져와서 네. 이렇게 이제 다시 전기 톱날로 잘라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꺼내서 이제 미세하게 다시 보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공룡이 하나 발견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불덩어리는 뭐죠? 네. 자, 자, 이게 뭘까요?
그죠? 소형 뭔가 충돌하는 것 같죠? 자,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항상 몽골의 공룡 탐사를 갈 때는 날짜까지 정해져 있어요. 8월 10일에서 13일 사이에 무조건 사막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여름에 이렇게 그 뉴스 보시면은 페르세우스 유성우라는 기사 많이 보신 적 있죠? 네.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꼭 8월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우리 지구 대기에 근접하기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별똥별쇼, 유성우 쇼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그거를 맞춰서 가면은 이 사막에서 이런 또 유성우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저희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저희가 몽골에서 정말 이렇게 불덩이가 살아있는 정도의 이런 그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봤는데 저희는 뭐 찰나니까 찍을 수 없었겠죠. 네. 근데 그거를 또 나사가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을 바로 이제 다운받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룡을 전공하는 덕택에 네. 의외의 직업이 생긴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자녀분들이 공룡 좋아하는 자녀들 많이 있었죠. 우리가 맞아요. 어렸을 때 네.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공룡을 어렸을 때 좋아하지만 사실 공룡 학자가 되거나 그리고 공룡을 좋아하는 걸 가지고서 뭔가 직업을 찾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약간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친구도 이제 제가 저랑 같이 탐험을 했던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이제 공룡학자 후배인데, 요즘에 그 소위 MG 공룡학자들은, 공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물론 박물관이나 연구소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MG 공룡학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디즈니나 픽사에 입사해서 공룡 애니메이션 만듭니다. 네, 공룡 게임 만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정말 공룡 덕후로 시작했다가 공룡 학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룡을 좋아하고 공룡에 대한 지식을 많은 친구들이 디즈니 가서 그래픽 기술 배우고 디즈니 가서 게임 개발 능력을 배우고서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주라기 월드 같은 그런 세계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융합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변에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조카들이 공룡에 빠져 있고 우주에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거 절대 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안전한 테두리만 잘 만들어 주시면은 정말 우리 아이의 또 다른 달란트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인디아나 경수 대장님. 네. 우리 이제 호주 갔고 몽골 갔고 다음 탐험지 어딘가요? 자, 다음 탐험지는 바로 여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는 어떨까요? 이거 아이슬란드죠. 네, 지도 봤을 때, 네,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요즘 예능에 엄청 나와요. 네, 맞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도 그렇게 뭔가 그 아이슬란드에서 곰탕을 팔고 갈비찜을 파는 연예인들 보셨죠, 여러분들? 네. 네, 그리고 보셨겠지만, 사실 이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하고 되게 좀 친숙한 것 같아요. 방송 측면에서.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이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슬란드에 대한 여행에 대한 로망을 갖게 됐는데, 그거를 찍었던 곳은 바로 이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빙하가 많이 있는 요쿨살론이라는 곳에서 이 예능을 찍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또 이제 갈비탕 파는 서진이네. 그 예능이 바로 여기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 촬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이슬란드가 많은 분들이 찾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정말 오래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 로망으로 생각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한 권의 소설책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줄 베른이라는 소설가 아시나요? 네, 뭐 해저 이말리의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국소 여행,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SF 소설의 거의 그냥 그 최고봉을 볼 수 있는 이 줄 베른이라는 작가가 지구 속 여행이라는 그 소설책을 100년 전에 무려 썼는데 바로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화산이 이 아이슬란드 서부에 있는 스네펠스 화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책을 따라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뭐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영화도 인터스텔라, 네. 뭐 프로메테우스, 네. 스타워즈. 네, 그렇죠. 맞아. 우리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또 아이슬란드가 최근에는, 일명 북유럽의 헐리우드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대작 영화 촬영들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 보시는 이 빙하는 여러분들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은 영화배우 맷 데이먼이 뭔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만박사 행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얼음 행성이었죠. 맞아요. 바로 거기의 촬영지가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밖에도 뭐 배트맨 비긴즈, 뭐 프로메테우스 맞아요. 정말 많은 영화들을 찍었으니까 이를테면 또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거는 월터의 상상한 현실이 된다. 맞아요. 네, 거기 촬영지도 아이슬란드니까 네, 그런 느낌, 그런 곳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는
불과 얼음의 땅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얼음의 땅. 네. 자, 그러면 불과 얼음의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화산이죠. 화산. 네. 자, 아이슬란드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활화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얼음은 앞서 보신 것처럼 정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육지 평야가 많이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 관련된 것도 많죠. 네, 제가 갔다 온 그 지역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뭐냐면,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들의 위치를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 화산들은 이따 10분 뒤에 터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인데, 자, 그 중에서 제가 바로 여기 아스캬라고 부르는 화산에 작년에 탐험을 갔다 왔는데, 여기 갔다 온 이유가 바로 이분들 때문이에요. 네. 이제 우주 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 누구죠? 닐 암스트롱.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다 온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인데, 자, 이분들이랑 아이슬란드가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일단, 이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간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미국 성조기를 꽂고서 셀카 한 장 찍으려고 달에 가지는 않았겠죠. 달에 간 가장 큰 이유가 달에 있는 암석을 지구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 조종은 잘하는데 지질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암석을 가져와야 되는지 그런 지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이 이 우주 비행사들을 데리고 달에 가기 전에 지구상에서 달과 가장 풍경이 비슷한 이 아이슬란드에 데려와서 한 달 동안 특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오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슬란드 풍경이 이래요. 네. 아름답다. 자, 여러분 여기가 아이슬란드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이 분화구 안에 물만 빠지고 정말 이 하늘색만 뭐 검은색이라면 진짜 달 어딘가에 있는 분화구라고 해도 믿을 만한 네, 그런 풍경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사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가기 전에 마지막 훈련을 받은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는 뭐니 해도 오로라의 명소죠. 네, 그렇죠. 오로라입니다. 네. 제가 딸 이름을 원래 오로라로 지으려고 했거든요. 또 오시시니까. 네. 근데 이제 오로라 진짜 여기 녹색 네. 그리고 그 적색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아마 오로라는 정말 딱 보는 순간 진짜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보다도 정말 감성적으로 빠지게 너무 되죠. 아름다워요. 네, 너무 아름답고. 네, 근데 이 아름다운 이면에는 정말 또 놀랍게도 이 오로라는 태양의 활동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태양 사진 보면은 태양의 검은 점들이 있죠. 네. 그 점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쵸. 와, 우리 다 알고 있네요. 자, 그 흑점이 핵 발전소에서 핵 발전을 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입자들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라는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 입자들을 좀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의 양극지방은 이 자기장층이 두껍지가 않다 보니까 이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지구 양극지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구 대기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랑 충돌하면서 이런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들어오면 되게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오로라가 되는데 갑자기 입자들이 우당탕탕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지구 자기장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평소에 보이지도 않았던 빨간색 오로라, 보라색 오로라, 이렇게 다채로운 오로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 초부터 내년까지가 이 태양 활동이 되게 극대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로라를 보러 가신다라면 정말 올 겨울이나 아마 내년 겨울까지 사이에 아마 이 북유럽을 가신다라면 아마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맞춰서 간다 하더라도 오로라가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네, 맞습니다. 오로라는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왜냐하면 일단 북유럽은 여름 3개월 동안은 해가 질까요, 안 질까요? 네, 백야현상 때문에 해가 안 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시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고 겨울이나 가을에 간다고 해서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름이 끼고 눈이 내리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렵게 아이슬란드에 왔는데 정말 오로라나 빙하를 못 보는 사람들이 아쉬워서 어떡할까 그렇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놀랍게도 제가 아이슬란드에 딱 가봤더니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열발전소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맨 위에 보면 뭔가 우리가 과천과학관에 있는 것처럼 뭔가 돔
돔극장이 있는 것 같죠? 네. 돔극장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돔극장이에요. 오. 자, 그런데 여기 가시면은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 과천화관 가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차별점이 뭐냐면 오로라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죠.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아이슬란드는 늘 오로라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가장 오로라가 잘 보일 때 그 영상을 빨리 찍어다가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로라를 보는 것보다 여기 누워서 오로라를 보는 게 더 실감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보려고 줄을 서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빙하도 우리가 이제 뭐 항상 가고 싶지만 비용도 있고 또 시간이 아이슬란드는 이 빙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 빙하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빙하를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봤더니만 또 이 공간 지하에다가 실제 인터스텔라 빙하 지역에 가서 빙하 얼음벽돌을 만들어다가 이렇게 지하 공간에다가 이렇게 얼음 동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렇게 직접 가지 않더라도 대신 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과 얼음의 나라 그렇죠. 땅인데 불은요? 아, 그렇죠. 불이 또 아쉽죠. 자, 불하면 화산인데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유독가스나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또 정말 럭키하게도 이 공간에 가시면은 이렇게 30분마다 이 쇠 철문이 열리면은 실제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오. 자, 실제요? 네, 실제 용암입니다. 오. 자, 이 용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화산이랑 파이프를 연결해서 용암을 막 이렇게 땡겨볼까요? 네, 자, 그건 아니고요. 자, 뭐냐면은, 자,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가면 현무암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이 제주도 현무암을 5,00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온도로 가열을 하면 이 현무암이 뭐가 될까요? 네, 용암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현무암이 딱딱한 돌덩이 같지만 액체 상태의 용암이 고체 상태의 암석으로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명 라바슈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용암의 그 생생함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죠? 네, 이거는 뭐 아까 그 라바슈를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가 당도한 곳은 네, 바로 제주. 제주도죠. 네. 제주는 다 가보셨겠죠. 네, 자, 제주는 뭐 대한민국 분이라면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네. 아니 뭐 제주도 그냥 뭐 쉽게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 뭐 또 특별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분들 많겠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떠나보죠. 네. 자, 일단 이거는 그 우리가 평소에 보던 제주도 지도랑 좀 많이 다르죠. 네. 여러분들 제주공항에 내리셔갖고 이렇게 이제 그 여행 안내소에 가갖고 지도가 정말 많이 꽂혀 있죠. 네. 자, 그 지도를 펼쳐보면은 주로 어떤 지도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관광지도 뭐 맛집 위치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면 이게 바로 제주도의 모습인데요. 사실 제주도는 그 오래전부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뭐 이를테면 나사뿐만 아니라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나사 인공위성이 지구상에서 과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들을 위성으로 찍어서 연구도 하고 나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되는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제주도는 정말 뭐 국내외적으로 정말 그런 과학적 가치, 보물 같은 것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방의 하와이란 말도 있죠. 네, 실제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가 지금 뭐 실제 흐르는 용암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주도가 화산섬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주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뭐 용암 동굴 그리고 막 용담 같은 곳들 그런 뭐 독특한 지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또 그런 다양성들이 세계 거의 탑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서 다음에 제주 여행 가실 때는 정말 인디아나 경수 루트로 한번 제주를 여행해 보시면 정말 멋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루트 한번 알려주시죠. 네. 자, 일단 제주도를 탐험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나는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여기를 가봤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고기국수를 가장 많이 먹으러 가는 곳이 제주도 바로 고기국수 골목이 있는데
그 고기국수 골목 앞에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제주를 여행하실 때, 탐험하실 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너무 넓습니다. 네. 우리 서울 면적의 3배 크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 둘러보시려면 2박 3일, 3박 4일 여행 가서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박물관에 가시면은 과학자들이 정말 친절하게 제주도 전역에 있는 그런 화석이나 귀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제일 좋은 것만 가져가다가 비 안 맞게 잘 전시를 해놨겠죠. 그리고 1시간마다 박사님들이 해설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꼭 들으신 다음에 그 전문가분한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오늘 만장굴에 갈 거고 내가 오늘 성산인추봉에 갈 건데 네. 여기 가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 그래도 그걸 보시면은 또 완전히 다르게 보일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주에 여행 가실 때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내 개인 연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연사 박물관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네, 자, 찍고 네. 제일 중요한 거 어디냐면 일단 여기를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또 어딜까요, 여러분? 자, 혹시 올레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레 12코스 걸어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를 기억하실 텐데 제주 올레 12코스 바로 그 길 옆에 있는 수월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월봉. 수월 뭐 병풍 같아요. 그죠, 병풍 같죠. 자, 이게 뭐냐면은 병풍처럼 아주 절벽이 높게 펼쳐져 있는데 이 절벽의 높이가 가장 높은 구간은 무려 100m짜리도 있습니다. 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얘가 뭐냐면 화산이 뻥튀기처럼 빵 하고 터지게 되면은 이 분화구 안에서 화산재도 나오고요. 네. 화산 가루겠죠. 네. 그리고 크고 작은 화산탄이라고 부르는 암석들이 쏟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지상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네. 그런 것들, 이 재와 돌멩이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만들어진 초코 케이크의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초코파이 같은? 초코파이 같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초코파이를 닮은 이 절벽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바닷속에도 이런 그 오름 같은 분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닷속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수월봉에 가시면은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바닷속에 있는 해저 분화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그 병풍 같은 풍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제주 화산 분화구의 이 내부 구조를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수월봉이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화산재와 이 화산탄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도 여기이기 때문에 제주를 이해할 때는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수월봉 찍고 네. 그다음에 폭포도 유명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제주도 가시면 폭포가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제주하면 떠오르는 폭포가 어디 있죠, 여러분? 천지연. 그렇죠. 네. 천으로 시작하는 폭포들이 많이 있죠. 자, 천정폭포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제주도의 폭포들은 제주시가 있는 북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남쪽에 위치한 서귀포를 중심으로 이 제주의 주요 폭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20만 년 전쯤에 이 제주도 남쪽에서 대규모 단층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즉 층과 층들이 힘겨루를 하게다가 이 땅바닥이 솟아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솟아올랐기 때문에 이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려면 낙차가 큰 지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지형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또 제주도에는 용천수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땅 속에 지하수를 품고 있는 그런 지하수왕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지하수가 항상 넘치다 보니까 그 지하수물들이 계속 이 폭포에 떨어지는 물에 물을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폭포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뭐 가서 그냥 이 폭포만 보면은 관광이나 다름이 없겠죠. 근데 폭포에 가실 때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천정 폭포의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시면은 주차장에서 이 천정 폭포까지 약 800m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꽤 걸어야 되네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걸어 들어갈 풍경이 너무나 이뻐요. 근데 놀랍게도 원래 이 천정 폭포의 위치는 바로 800m 앞에 있는
주차장 앞에가 이 원래 폭포의 위치였어요. 네, 근데 이 폭포가 점점 800m를 뒤로 후퇴를 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아래쪽에 있는 약한 그런 그 진흙으로 만드는 지층들이 점점 깎여 나가겠죠. 그러면 이 진흙층이 무너지면은 위에 있는 딱딱한 암석들도 같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폭포들의 운명은 점점 안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 이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침식 작용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의 폭포를 가실 때는 이 폭포의 위치가 원래는 훨씬 앞이었고 주차장. 네.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그리고 설사 제주에는 정방폭포처럼 해안가에 딱 맞닿아 있는 폭포를 보시더라도 얘도 수만 년 좀 뒤에는 저 안쪽 동네까지 이동하겠구나. 이렇게 폭포의 시간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영화 제목처럼 연상을 하시면은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천지연 폭포 찍고 만장굴 가야죠. 네. 자, 일단 뭐 제주하면은 용암동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만장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제가 만장굴을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 제주도의 만장굴이 우리가 이제 뭐 수학여행이나 여행으로도 네. 많이 가셨겠지만 요즘 들어서 정말 우주랑도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 우주를 이야기할 때 용암동굴을 빼놓고서는 앞으로 우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달에 앞으로 이제 나사도 갈 테고 우리나라도 달에 갈 텐데 달에 가면은 달에는 대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네,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자, 대기가 없는 달에 갔을 때 인간이 달 표면에다가 이렇게 우주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주 방사선과 운석 때문에 네. 안전하게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달 지하에도 용암동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암동굴 안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야지만 동굴의 천장이 방사선과 운석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전한 거주 공간이 되는 거예요. 동굴이.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제주 만장굴이 달에 있는 용암동굴이랑 형성 과정도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굴 천장의 강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달에 탐사 로봇을 보내는 네. 나사나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달 탐사 로봇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만장굴에 요즘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동굴에 또 이제 물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뭐 물이 있을 가능성도 네. 있고 만약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네. 달에 있는 생명체도 우주 방사선이 무서워서 네. 아마 동굴 안에 있을 확률이 높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달에 용암 동굴을 탐사하는 그런 달 탐사 로봇을 우리나라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2035년쯤에 달에 달 탐사 로봇을 보낼 건데 네. 그 달 탐사 로봇의 가장 초기 모델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달 탐사 로봇을 지금 2달에 한 번씩 제주도 용암 동굴에서 로봇 주행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차처럼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달에 가면 인간이 뭐 조종할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몸 안에 여러 개의 센서들이 달려서 동굴 안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 그리고 암석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만장굴 찍고 또 네. 자, 다음으로? 그러면 뭐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시면은 숲이 정말 좋다라는 걸 느끼시죠? 네. 먼저 공기도 다른 것 같고. 자, 근데 사실 제주도에 뭐 동물도 중요하고 수월봉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냥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곳 한 곳을 꼽으라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곶자왈이라는 숲을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꼽고 싶어요. 곶자왈. 네, 곶자왈. 네. 아마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셔갖고 차를 타고서 한라산 중산간을 아마 차를 타고 도른 적이 있으시다라면 여러분들은 거의 100% 곶자왈 어딘가를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곶자왈이 왜 중요하냐면 네. 일단 이 곶자왈은 여기 보면은 바닥에 흙이 없습니다. 네, 크고 작은 돌멩이들만 가득 쌓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돌과 뭐 농사는 지을 수가 없겠지만 이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다 보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 곶자왈 주변은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돌과 돌틈 사이로 스며든 빗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땅속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 빗물이 한 20년 정도 땅속 밑에 계속 들어가서 이 제주도 밑에 있는 거대한 지하수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거기에 빨대를 꽂아서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현단수 맞습니다. 바로 이 곶자왈이 제주도의 지하수를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바위 틈이 돌과 돌 사이 틈이 많다 보니까
차가운 공기가 이 돌틈으로 스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땅속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열 때문에 온도가 뜨거워지겠죠. 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지열에 데펴져서 따뜻한 공기가 돼서 1년 내내 이 숲을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 곶즈왈은 이 지구상에서 남쪽에 사는 식물, 그러니까 온열대 식물이랑 그 북방계 식물, 추운 곳에 자라는 식물들이 가장 잘 공존하는 숲이 바로 이 제주도 곶자왈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제주도 곶자왈은 네. 지구상에서 남쪽에 사는 식물이랑 북쪽에 사는 식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숲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뭐 희귀식물도 많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곶자왈에 가실 때는 그냥 경치가 좋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숲을 내가 걷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주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유네스코 네. 요 얘기 해야죠. 네, 사실 뭐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는 곳인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됐는지 그것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토크를 좀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제주도는 뭐 한라산도 중요하고요. 네. 뭐 성산 일출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이 된 데는 특별한 동굴이 발견이 되면서 자연유산이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요즘 제주도에서 그 가장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해안가가 어딜까요, 여러분? 한때는 협재 해안가가 되게 유명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동쪽에 있는 월정리라는 해변이 가장 핫플레이스로 여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월정리 해변에서 내륙으로 한 1km 떨어진 지점에서 2005년도에 한국전력 아저씨들이 전봇대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전봇대를 딱 세워놓고 이제 점심을 드시고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차를 타고 달려오는데 갑자기 전봇대가 사라진 거예요. 분명 세워놨는데. 자, 그러면 이 전봇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무너졌겠죠? 네. 그죠? 뭔가 어딘가로 뭐 꺼졌겠죠? 네. 자,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만 용암동굴의 천장이 약한 부분이 깨지면서 그 아래로 전봇대가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사가 올스톱이 되고 이제 화산학자들이 밧줄을 타고 20m 아래로 내려가서 랜턴을 딱 켰더니 네,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 풍경을 딱 보시면은 일단 아름답다라고 보다는 뭔가 기묘하다라는 느낌이 더 어울리는 그런 곳이겠죠. 자, 이게 왜 기묘하냐면 자, 여러분 이 동굴에서 이상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뭔가 흘러내리는 게 있죠. 자, 우리 여러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자, 이건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동굴 안에 이렇게 석회암 종유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만작물처럼 검은색의 터널 구조의 동굴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석회암 종유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논문을 뒤져봐도 이런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그 가장 핫플레이스였던 월정리 해변의 모래가 흰모래입니다. 근데 이 흰모래의 정체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호주에서 만났던 피노콜스 사막처럼 바닷속에 있는 이런 그 탄산, 칼슘, 석회암 성분의 그런 물질들이 해안가로 밀려와서 만들어진 석회암 성분의 모래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주도에 바람이 세니까 이 바람에 이 석회암 모래가 이 용천동굴 위까지 운반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석회암 모래 언덕에 나무들이 이제 그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겠죠. 그러면 나무 뿌리가 1차적으로 동굴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똑같이 석회암 모래가 빗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 석회암 안에 있는 탄산염 성분이 또 나무 뿌리를 타고 2차로 동굴로 침투를 해서 이 나무 뿌리를 석회암으로 코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용암동굴의 특징과 석회암동굴의 특징이 결합된 이 최초이자 유일한 용천동굴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보호기구 회원국 만장일치로 네, 제주도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타이틀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자, 그 이후로 유네스코에 한 가지 가이드를 라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화산 지형을 가지고서 세계 자연유산에 신청서를 낼 때는 제주도를 압도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신청 자체를 하지 마라. 네, 그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게 발견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네, 그래도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주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도 몰랐네요. 하나도 몰랐고
다시 한번 제대로 제주 탐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부를 정리하면은 우리가 호주에서 은하수 탐험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에서 공룡 세계를 또 네. 탐험했고 아이슬란드 불과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에서 우리가 오로라 헌팅 네. 그리고 이제 더 깊게 제주의 경이로운 네네네. 풍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